네, 특별법, 임대차 보호법, 주택 상가 하나만 더 추가하고 가등기 담보 넘어갑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맨 위에 489쪽 있죠? 해당하는 페이지다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제도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 끝났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그러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두 가지가 동시행관계로 들어갑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면 주인은 뭘 줘야 돼요? 네, 보증금 줄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이고, 을은 목적물 반환 변제기 도래합니다. 무슨 관계예요? 이거 동시행관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보증금을 만약에 안 준다면, 그죠? 을은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안 줬을 때 을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여유가 전혀 없는 경우와 보증금 받지 못해도 이사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 두 가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여유가 없을 때, 자, 원래 두 가지는 동시행 관계죠. 이걸 경매 지분을 내면 이행 지체에 빠뜨리는 것이 맞죠. 원래 경매 이행시 빠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주택 임대차에서는 서로 변제기이더라도, 뭐 할 때? 경매할 때. 내 거 던지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을 뭐 하지 않고도, 반환하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겁니다. 주택을 뭐 하지 않는다? 주택을 뭐 하지 않고, 반환하지도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오고 내 거 던지는 것을 반대 의무 이행 제공. 내 거 던지는 건 뭐라 한다?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이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일단 확인시켜 드릴게. 책자 483페이지 가세요. 이게 일반법 전세권이라면 반대 의무 제공해야 될 겁니다. 483쪽 가시면은 맨 꼭대기에 3번 제목이 있죠. 맨 꼭대기 2번부터 볼게요. 전세권 경우는 물권법이죠. 전세권 자체 기하여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이유는 등기되어 있으니까. 근데 주택 임차인에게는 전세권자와 같은 경매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택 임차 종료세에도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 확정 판결을 얻어서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죠. 집행 권한을 받아야지 비로소 경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있죠. 내 거 던지는 것.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확정 판결 집행 권한에 기하여 경매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 상환으로 즉 이행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 신청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이 주택을 뭐 하지 않고도 이행 지체 빠뜨리지 않아도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죠. 이때 여러분들은 이편 물권의 전세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 반대 의무 제공해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 들어가야 돼요. 정상적인 데서는. 근데 어디서는? 특별법에서는 그럼 보세요. 집을 비워주는 순간
출발이 현재 살고 있고 대항력 갖추고 있어야지 보여질 때 출발을 그렇게 해버렸잖아. 네. 주택을 비워주게 되면 기존의 거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택을 뭐 하지 않고도 비우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길을 뒀다 이 얘기죠. 근데 시험에 주택을 비운다 비우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거 그대로 떠서 나온단 말이에요. 반대 의무 이행 제공. 반대 의무 뭐다? 이행 제공. 이행 제공. 내 거 주는 것이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여유가 없을 때 하는 얘기죠. 어차피 여유가 없는데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경매할 수 있는 기간을 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89쪽 가보세요. 489페이지 갑시다. 자, 거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기간이 끝났다. 주인이 보증금 안 준다. 받지 않고도 이사 갈 수 있는데 또 그냥 이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못 받을 수 있죠. 집을 비워주는 순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 다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유지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해요. 그래서 제도를 또 만든 거야.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예? 네. 그 사실을 등급에 넣어놓고, 기재해놓고 이사 가면 비록 점유가 상실됐어도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하는 제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이사 갔죠. 네. 그럼 이제 임차인은 빨리 뭐 주시오? 보증금 달라고 요구하겠죠. 네. 주인이 뻗팅입니다. 네. 네가 등기 지워줄 때까지 나 보증금 안 줄 거야. 이렇게 뻗팅이겠죠. 네. 둘이 동생관계일까? 동생관계가 아닐까? 동시에 관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사 가는 순간 주인은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거야.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인이 미워서 한 게 아니고 자신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그대로 뭐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4번 잘 기억해 두세요.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관계가 보증금 반환이 뭐다? 선이행 의무입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하고 달라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이 제도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주택 임차인 대항력 갖추고 살고 있다가 주인이 보증금 안 준다. 여유가 없으면 그냥 산 상태에서 경매 집어넣으면 되고 여유가 있으면 제목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그 사실을 넣어놓고 등기해놓고 이사 가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순간 주인은 이미 뭐에 빠졌습니까? 지체에 빠졌으니까 나중에 주인이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이 무슨 관계다? 그 말 하면 안 되죠. 너의 잘못으로 내가 해놓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프린트로 오세요. 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자, 임차권 등기 명령과 경매는 제도가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정도에서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두 가지는 중개사법에서도 아마 열심히 아마 나오는 얘기일 거고. 자, 밑에 이제 가등기 담보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담보요? 가등기 담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법은 몸 이렇게 기억하고 연습하시면 돼. 경매. 네? 그걸 연습하시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여기 보시면은 저당권하고 연관이 있어요. 무슨 권하고? 자, 우리가 여기가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서 대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출 받으면 을구란에 무슨 난에? 네, 을이 돈 받을 채권이 있어서 여기 부동산 담보권 저당권이 들어가죠. 대출은 차차차 소비 대차를 얘기합니다. 무슨 대차요? 그러면 여기 부동산 담보가 뭐다? 부동산 담보를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저당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채권 있고 저당권 기재가 되죠. 그럼 저당권은 본권인 저당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전면을 하지 않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만약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이 저당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뭐 한다?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실행하는 게 보통 경매란 얘기예요. 경매하면 경락인이 나타나서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자동취득, 등기취득, 자동취득. 그럼 저당권자는 왜 경매했습니까? 자신의 채권을 뭐하기 위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무슨 변제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조문에 적혀 있죠. 네? 이거 원본 찍고 이자 찍고 위약금 찍고 체불 손배 지연이자 1년분 찍고 실행비용 찍고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의 목표는 우선 변제받고 배당받는 게 목표죠. 혹시 남는 게 있으면 이 남는 건 누구 거예요? 나머지 건 이 사람 거지 뭐. 수요자는 누구고? 병이 여기다 뭐 하지 않아도 등기를 안 쳐도 상수형 경매, 경기. 수요자는 새로운 수요자가 누구다? 병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형 담보 물건입니다. 무슨 물건? 전형 담보 물건. 근데 이 채권자가 욕심이 많은 경우도 있죠. 욕심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사자 붙인 사람들. 사채. 그러니까 이 갑구에 똑같이 있는데 갑이 수익권이 있는데 어느 날 돈이 필요한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요. 은행 가서 절차를 밟으면 돈이 안 나오지.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사채업자한테 가가지고 돈 좀 빌리자 그러면 사채업자가 뭐라 그럴까? 이 토지 딱 보니까 가치 파악이 한 3억 정도 돼. 가치가 한 얼마 정도 되는데 가치가 한 3억이 되는데 돈 빌리는 금액은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뭐라 그러냐? 돈은 빌려주긴 빌려주는데 먼 훗날 돈을 뭐 하지 않으면 갚지 않으면 이걸로 대신 줘라.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토지로 대신 변제하라 이런 얘기예요. 대신 물건으로 뭐 하라? 변제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약속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 강요 안 합니다. 선택하는 거니까. 그럼 급전 필요하니까 뭐예요? 예스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물 변제 예약해놓고 그러면 대물 예약해놓고 먼 훗날 안 갚으면은 약속했으니까 달라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게 무슨 권이다? 등기 청구권이야. 현재 시점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하면서 먼 훗날 못 갚으면 대신 토지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정해놓습니다. 이때 돈 빌렸으면 속은 도둑놈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그런 말 할 자격이 아니에요. 3억짜리를 1억에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문제 있잖아요.
그래도 안 해주면 돈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등청이 발생하지 않고 장래 등청이죠. 네. 그러니까 갑구에다가 이렇게 기재해버린단 말이야. 가등기 좀 하자. 무슨 구에 기재가 됐습니까? 아까 저당권은 을구에 기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가등기는 어디 기재가 돼요? 갑구에 기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이걸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는 건 똑같은데 이 대출 관계를 저당권으로 하지 않고 가등기로 바꿨다는 얘기죠. 현재 시점에서 소비대차하면서 장래 대물변제 예약해서 장래 등청을 현재 시점에서 가등기 붙여놓고 출발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담보다? 가등기 담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출발했다가 이제 돈 갚을 날짜에 분명히 채무자는 여차하면 2억이라도 팔아가지고 1억 남길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 그게. 그래서 뭔가 문제 있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뭐 할까? 본등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한다?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죠? 그럼 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소유권이 그냥 통째로 넘어갔잖아요. 여기는 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는 통째로 넘어갔잖아요. 3억짜리를 얼마나 가지고 갔어? 그 도둑놈이지 뭐. 이거 도둑이라고 쓰면 안 되지. 그 뭐라고 하죠 이거요? 네? 채권자 도둑놈 아니고 채권자 폭리가 있다 이야기죠. 뭐 했다고? 그러니까 또 이럴 때 뭐라 하느냐. 그 당시 궁박을 이용해서 저쪽에서 한 거니까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따라서 무효다라고 했는데 이미 도장이란 도장은 다 찍어놨어. 법원 가면 이길 수 없도록 도장이란 도장은 다 찍고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뺏기는 거예요. 채권자 도둑놈이죠. 그 채권자 폭리를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그러니까 또 국가가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국가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자꾸 나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빈센조 보셨어요? 응? 아니 뭐 공부하면서 보면 되지 뭐. 그럼 그 구조가 다 그렇잖아요. 법으로 해결하려면은 세월아 내월아 아주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 왜 좋아하냐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뭔가 뻥 뚫린 뭐 느낀 그런 느끼니까 그것도 있고 또 모험 택시도 있지. 내가 무슨 드라마만 보는 사람인지 알겠네. 그 보면 보통 이 법으로 안 되니까 가서 뭐야 그냥 실력으로 자력 구제로 그냥 뻥뻥 뚫리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드라마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국가가 자꾸 나서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러니까 법을 하려니까 더딘 거예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폭리만 막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막으면 돼요? 가등기 하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등기에서 본등기 치면 폭리 취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스톱. 여기서 잠깐 스톱. 털고 가지고 가시오. 털고 하는 게 뭐야? 그렇지. 청산하고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일부러 글자도 파란색으로 쓴 거예요. 뭐라고 알아? 털고 가지고 가시오. 그 법이 무슨 법이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양도담보도 있어요. 무슨 담보? 양도담보는 아예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놓고 시작해.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놓고 출발했다가 돈 갚으면 다시 돌려주고, 여긴 돈 갚으면 그냥 살려주고 사라지고. 채권자들은 양도담보를 좋아했을까? 가등기 담보를 좋아했을까?
채권자. 뭘 좋아했을까? 가등기 담보, 양담보 하나, 둘, 셋. 양도 담보를 좋아했으면 법 명칭이 양도 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 나와요. 양도 담보하게 되면 이건 소유권 완전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 다 내야 되잖아. 그래서 다시 또 돈 갚으면 다시 또 세금이 막 너무 많이 가득히 나오잖아. 근데 가등기는 임시등기니까 돈이 별로 안 들었다가 나중에 안 갚으면 본등기 한 번 하면 되는 거고 갚으면 끝내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게 가등기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출발점이 적용 범위에서 소비 대차부터 출발합니다. 무슨 대차? 소비 대차. 이제 드디어 이제 효과가 나타났어. 차차차 할 때 세 번째 차. 그래서 매매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 가지고는 가등기 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 가지고 가등기 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출발이 무슨 대차부터 출발한다. 소비대차에서 발생하는 채권 가지고 채권자가 폭리를 취했을 때 털고 가져가라는 법이죠. 그리고 반드시 등기 등록됐을 때 적용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에서 청산하고 가져가서 본등기하는 거죠. 이거 하려면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우측의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이코는 뭐다? 털고 가져가라 그런 얘기예요. 뭐 가져가라고요? 근데 이 털고 가져갈 때는 엄청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담보 기준 잡으면 최초의 채무자 등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토지, 뭐 있어야 될까요? 토지. 그죠? 그러면 이 토지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선순위 권리자가 먼저 존재할 수도 있죠. 여기에 가등기, 뭐요? 가등기 채권 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갑이라 하고 을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가등기 앞에 들어온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가등기 뒤에 붙은 후순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똑같아요. 이 사람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만약에 무슨 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되면 얘는 안고 가야죠. 똑같아 아까. 왼손은 삭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왔을 때는 안고 가는 거예요. 이 금액을. 나중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얘가 안고 가는 거니까 얘 둘이서는 한 팀이야. 무슨 팀? 그래서 청팀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무슨 팀? 다음 청산금 받을 자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이요? 청산금 받고 나갈 사람들이 오른쪽 두 사람이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렇죠. 색깔이 하얘니까 무슨 팀이다? 백팀. 무슨 팀? 무슨 팀? 가등기 담보법은 청팀, 백팀 이것만 계속 열심히 하시면 저절로 해결돼요. 그러면 청산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읽어보세요. 거기 채권자가 이제 소유권 먹으려면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 부동산 가액 이걸 누가 정해요? 아니야, 법원이 아니야. 아니야, 감정평가도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이 정해, 채권자가.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갑자기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도 선순위 금액이 1억이고 이 사람도 1억이야. 이 사람도 1억이라 해볼게. 그럼 이 사람이 1억 받고도 나도 1억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닐까? 그죠? 그럼 이 사람 평가는 이게 토지가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야. 한 3억 정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근데 얘가 또 욕심쟁이가 뭐야? 갑자기 목적 부동산 가액은 2억이다. 이래 버리면 죽는 거야. 누가 평가했어요? 아니 거기 가등에다 먹고 이제 평가라는 거니까. 그래도 후순위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 부동산 가액 이건 누가 한다? 채권자가 지 멋대로 평가해도 청산기간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빼기 가로열고 자신의 채권액 플러스 선순위 채권액이죠. 그럼 이 자신 채권과 선순위 채권액이 바로 누구다? 청팀이라고 적으면 되잖아. 목적 부동산 그지같이 평가하고 빼기 청팀 평가는 이건 장난칠 수 없죠. 이건 자기가 빌려준 금액과 선순위 결정돼 있잖아. 장난치는 건 이것밖에 없지. 목적 부동산 가격이지. 그럼 뭐가 남아요? 청산금이 나오죠. 그럼 청산금 받을 자가 누구하고 누구야? 백팀이지. 그럼 시험 문제 이제 어떻게 나올까? 장난칠까? 청산금, 네? 청산금 평가할 때, 그죠? 자, 선순위 채권에 고려한다. 맞아요? 선순위 채권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고려한다. 맞죠? 근데 또 어느 날 또 후순위 채권액도 고려한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X죠. 청팀에 누구는 없어요? 후순위는 없지요. 됐어요? 그러면 청산금 평가를 왜 한 거예요? 청산금 받을 자한테 통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산금 받을 자한테 통지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통지한다? 아, 좋은 글자 있잖아 여기. 여기. 백팀한테 알린다 이 얘기예요. 누구한테 알린다? 그러면 후순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누구한테 먼저 알리고 채무자 등한테 알리고 지체 없이도 누구한테도 후순위한테도 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청팀과 뭐다? 백팀만 기억하면서 연습하면 돼. 목적 부동산 그지같이 평가한 다음에 청팀만 빼면 되죠. 그리고 받을 자한테 통지하면 되지. 그럼 청산금을 그지같이 했으니까 청산 거의 없겠네. 그럼 후순위 권리자 불만 있을까 없을까? 그럼 불만 있으면 터뜨려 안 터뜨려야 돼? 그래서 여기 A 실행 통지 화살표 누구한테 합니까? 실행 통지 옆에다 화살표 100팀한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 그 100팀 실질 선수가 누구예요? 채무자 등한테 알리고 후순위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길길이 나쁠 자는 누구예요? 후순위 권리자예요. 그래서 여기 B번에 청산기간이란 말 있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 청산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이 청산기간 내에서 후순위 권리자 불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열받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경매합니다. 그 경매에다가 꼭 적어 놓으세요. 99.99%.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확률이 몇 프로? 99.99%.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딱 때리는 순간 가등기 담보권은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고
저당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같이 끌려 들어가서 우선 변제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할 권율이 몇 프로? 99.99%면 후순위한테 얻어맞고 경매하는 게 나아? 자기가 그냥 직접 경매하는 게 나아? 그래서 우측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청산하는 이 절차를 밟을까? 그냥 훅 경매 집어넣을까? 그러니까 가등기권자는 괜히 거기 뭐 청산 절차 밟다가 후순위한테 얻어맞고 경매당해서 우선 변제 받을 바에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하느냐 내가 하느냐는 다르지. 그러니까 후순위가 경매할 확률이 99.99%니까 자신이 직접 경매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경매하게 되면 또 뭐로 바뀌어? 저당권 바뀌어서 우선 변제 받고 가야 되잖아. 그리고 가등기담보권자는 채권액이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서 채권 신고를 해야 돼요. 일반 저당권은 등기부에 채권이 기재가 됐으니까 알아서 배당을 해주죠. 근데 가등기는 금액이 안 적혀 있어. 그러니까 또 가서 뭐 해야 돼? 가서 채권 신고를 해야지 배당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은 무슨 법이냐? 이거 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저당권으로 가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만족을 하게 되면 거기 청산금 지급 있죠. 후순위가 만족해서 길을 열어주게 되면 나가서 배당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죠. 이때 여기 채무자 등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불만 있으면 서류 안 줍니다. 본등기 나도 왜 청산하면 거지같이 나는 못 주겠다. 그럼 또 채권자가 또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권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다 그려드리면 최초의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었죠.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원래 노리는 게 원래 뭐 노리는 거예요? 원래 본등기 노리는 거지. 다 뽑아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못 가지.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절차? 청산 기간이 딱 주어놓은 거예요. 무슨 기간? 그래서 청산금 평가액을 일단 통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지가 도달하부터 2개월. 몇 개월? 2개월. 무슨 기간이 필요하다? 청산 기간. 여기에 이제 100팀이 있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는 여기서 대기하는 거고. 채무자 등은 본등기할 때 서류 안 주면 되지. 각자 위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후순위 권리자가 여기 딱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가 돈 받을 수 있다 한다면은 만족이지. 그러면 만족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분이 오셨지. 그러면 문 열어드리고 나가서 여기서 청산금 지급받으면 되죠. 그죠? 근데 받을 게 없어. 그러면 문 열어주면 어차피 죽어야 되잖아. 한 푼도 못 받고 죽을 바에야 문 걸어 잠가야지. 만족, 불만? 불만. 어차피 못 받을 거. 여기서 같이 뛰어내리는 거야. 절벽으로. 이게 뭐다? 경매다 그 얘기야. 뭐라고? 그 네 죽고 나 죽자 하는 얘기야. 몇 프로 이게? 99.9.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못 받고 죽을 바에야. 경매 절차 가서 한번 따져보자 그 얘기야. 왜 거지같이 평가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못 가고 지가 그냥 뭐 하는 게 낫다. 그냥 경매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팀, 100팀만 기억하면 이건 끝난다 얘기예요. 1000팀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안고 가는 선순위가 1000팀이고 받을 자가 100팀이죠. 받을 자가 누구야? 후순위하고 채무자 등이죠. 그래서 어렵게 낼 때는 이 네 사람을 몽땅 해서 시험 문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선순위 없고 후순위만 포함시키기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법 주택 상가는 이거 변질된 슈퍼 떼굴떼굴 딱 있잖아. 가단법은 뭐다? 아니 청팀 백팀. 그래서 그것 따라서 잘 정리하시면 답 쓰는데 무리가 없다. 자, 책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책자 가시면은 512쪽 펴보세요. 512쪽 펴셨습니까? 네, 실행 통지, 통지 대상자, 채무자, 물상 보증인 제3양수인 있죠. 이걸 법전에서는 채무자 등이라고 해요. 무슨 등? 채무자, 물상 보증인, 용감한 제3자. 512쪽이에요. 자, 채무자 등에게 해야 되겠죠. 통지 내용. 청산금 평가액 빼기 청산금 없다면 없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는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평가액, 피담보 채권, 선순위 담보권 채권도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청팀이 나오는 거죠. 청팀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채무자 등하고 아니지. 청팀은 가등기 담보권자 플러스 선순위. 백팀이 누구예요? 맨 꼭대기에 채무자 등 있죠. 그리고 3번에 후순위 권리자 있죠. 이 사람이 백팀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목적 부동산 빼기 가로 열고 자신의 채권 더하기 안고 가는 선순위, 그게 청팀이죠. 그럼 받을 자한테 알려질 거 아니에요. 백팀. 맨 꼭대기에 채무자 등, 밑에 뭐다? 후순위. 자, 청산기간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도달한 후 몇 개월? 2개월. 채무자 등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기회 제공된 거죠. 자, 3번에 누구 있습니까? 후순위죠. 후순위는 무슨 기간 내에서 대기한다? 청산기간 내 대기했다가 공격하는 거죠. 특징, 자신의 변제기 도래 천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죠. 몇 프로? 99.99%죠. 지급 1. 담보 목적 부동산 평가액 빼기 피담보 채권 있죠. 여기 갑자기 여기서 청산금이 나왔네. 이게 청산금이죠. 담보 목적 부동산 평가액 빼기 자신의 피담보 채권 가로 열고 선순위 채권에 포함시켰죠. 이게 청팀이에요. 다음 채무자 등은 청산금 지급한 뒤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실 때 청팀, 백팀만 기억하면 그 내용이 풀릴 거다. 그래서 판례에도 목적 부동산 거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은 진행합니다. 거지같이 평가하게 되면 이제 백팀에서 열받겠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어디서 먼저 손봐주고 청산기간 내에서 네 죽고 나 죽자 경매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만족하게 되면 채무자 등이 본등기서를 안 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청팀, 백팀 이걸로 해서 견뎌보세요. 맞힐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보세요. 프린트물 2페이지 가시면 이제 무슨 건물이 나와요? 네, 조문은 또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는 몇 문제? 한 문제. 그러니까 여기는 기출되었던 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습을 하면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집합 건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뭐 있을까?
뭐 아파트도 있고 아니면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드릴 테니까 이 정도에서 그냥 기억하고 끝내세요. 자, 만약에 건물이 한 동이 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민법에서는 옛날에 구분 건물은 이렇게 옆으로 된 건물을 얘기한 겁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공동 화장실, 공동 뭐다? 수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민법 215조 건물의 구분소예요. 민법에 건물의 무슨 소유? 구분소유가 원래 조문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평면적으로 펼쳐진 이런 건물을 예상하고 만든 조문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70년, 80년 하면서 자꾸 이제 뭐가 들었어요, 이렇게. 고층화되다 보니까 규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는 규율을 못하니까 특별법 만든 거예요. 그게 집합법. 무슨 법? 집합건물법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자,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특징 잡으면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파트 있죠? 파트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부분? 전유 부분. 현재 D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전적인 부분.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야 되겠지. 그걸 뭐라 한다? 공동 사용 부분,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 T는 공용부는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지분이 있겠죠. 전유 부분 면적 비율. 다음 내려와서 이 대지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걸 대지 사용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지 뭐라고요? 사용권. 역시 D는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전유 부분 면적 비율.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 꼭대기에 있는 전유 부분이 이게 주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공용 부분은 뭐가 될까? 종이 되는 거고 대지 사용권도 뭐가 된다? 전부 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키워드가 전유 부분이 다른 소유자한테 넘어간다 한다면, 그죠? 네. 자, 넘어간다 한다면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이 종도 와서 붙어 가야 될 것이고, 또 모두 대지 사용권도 붙어 가야 되겠죠. 네. 전유 부분 법률 행위는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전유 부분은 법률 행위니까 등기해야 되겠지. 근데 이 종된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때 이렇게 주가 가면 종도 간다. 이런 말을 법률 용어로 일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지분의 일체성.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지분의 무슨 성? 일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가면 못 따라온다. 종 따라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공용 부분 지분 일체성은 절대 분리 금지. 그래서 절대적 일체성이다. 무슨 성? 절대적 일체성.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해서 분리 처분 가능성이기 때문에 상대적 일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이거부터 먼저 기억하라고 해가지고 색깔을 집어넣었죠. 주된 전유 부분 갈 때 색깔 들어가는데 공용 부분 지분 저분의 뭐다? 절대적 일체성. 전유 부분 갈 때 재사용권은 뭐다? 상대적 일체성.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어떻다? 분리 처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공용 부분 보세요. 자, 공용 부분은 종류가 두 가지인데 누가 보더라도 저거 공용 부분이야.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용 부분이 있겠죠. 그걸 뭐라 그런다 거기서? 거기 법정 뭐다? 공용 부분. 무슨 부분이요? 법정 공용 부분. 누가 보더라도 공용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규약상 무슨 부분도 있다는 거다. 뭐를 조그맣게 연립지대 같은 거 한 15가구 이렇게 만들어 놓고 101호를 갖다가 사무실을 쓰는 경우도 있지. 원래는 무슨 부분인데? 전유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규약으로 공동 사용 부분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걸 무슨 한다? 규약상 공용 부분. 또 요즘 아파트 크게 하면 여러분들 아예 그냥 통째로 도서실을 쓰는 경우도 있고. 원래 무슨 부분인데? 그걸 이제 규약상 공동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취지를 등기를 해놔야 되죠. 누가 보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공용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요것만큼은 그 취지를 뭐 할 것? 등기하도록 돼 있다. 그런 얘기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절대적 일체성과 무슨 성? 상대적 일체성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제 공용 부분에 무슨 관계? 법률 관계.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사용은 지분 비율일까요? 용도에 따른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지분 비율로 사용하면 뭔 일이 발생해? 아니, 넓은 사람들은 아래 다 사용하고 뭐 어디다 중간에 내려야 되나? 일반법, 민법 공유는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고 돼 있지만 이건 성질상 당연히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공용 부분 변경은 거기 3분의 2 다수 집회 결의. 그래서 3번, 4번은 체킹해 두세요. 최근 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부분 변경은 5분의 4. 그래서 이 집합 건물법은 자꾸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 특별법은 숫자 하면 특별법이 자꾸 건드리는 게 많으니까 숫자는 한번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모여 있다 보니까 A, B, C, D, E, F, G, H 이렇게 모여 있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만들어지는 단체, 그걸 관리단이라 한다. 무슨 단? 관리단. 자, 관리단은 집회를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자 하는 거니까 관리단 집회는 결국 의결기관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회랑 비슷해요. 무슨 기관이요? 그러면 의결했으면 가서 뭘 해야 돼 이거 갖다?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집행기관이 뭐다? 관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인이요? 그럼 집행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이어도 좋고 구분 소유자 아닌 임차인도 좋고 저 밖에서 모셔와도 좋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하는지 잘 하는지 못하는지 이거 감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자기들 돈 나가는 거니까 감독기관이 뭐다? 관리위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위원회? 그러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집행하는 감독하는 거니까 관리위원회는 거기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단 당연 설립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 여기서 이제 의결해가지고 관리인 집행기관으로 넘어가죠. 무슨 기관?
집행기간, 그래서 집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는 없네요. 그러면 6번에도 적어놓으면 되겠네. 관리위원회가 있죠 또. 안 적어놨네 제가. 관리위원회는 뭐다? 감독기관. 그래서 관리위원회는 누가 한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독기관. 이게 3대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3대. 그러니까 마치 국회, 그죠? 행정부, 그 다음 뭐예요? 사법부. 이게 뭐 감사원 정도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건축 복구.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 5분의 4. 여기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 툭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자 최고해서 서면 최고해서 2개월 이내에 답이 없으면 재건축 참가 예스, 재건축 참가 거절. 네, 거절로 간주한다는 거. 최고 침묵 노. 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거 보시면 돼요. 집합건물법 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이제 부동산 무슨 법? 실명법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좀 몸으로 좀 익혀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일단. 자, 양손을 펴보세요. 이전형. 무슨 형? 이전형. 신탁자, 수탁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 신탁자, 수탁자. 일단 명칭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네. 그러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네.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네. 그러니까 무슨 신탁하고 명의 신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권 변동이 생깁니다. 무슨 변동? 그래서 갑의 등기가 이렇게 넘어간다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형? 이전형. 그래서 명의 신탁도 무효. 물권 변동도 무효. 무슨 형? 이전형.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단순해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무슨 신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 병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겁니다. 자,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뭐하다고? 근데 갑병의 등기를 갑이 받게 되면 이거 세금 폭탄 맞게 생겼어. 그럼 세금 폭탄 맞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갑이 자기 대신 세금 폭탄 맞지 않을 을을 갖다가 데려다가 이렇게 등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러면 여기 무슨 신탁을 한 거야? 명의 신탁한 다음에 물권 변동이 이렇게 생겼죠. 어디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등기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죠. 그러면 등기 2번 치게 되면 비용 많이 드니까 얘한테 가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등기를 뭐 한 거야? 이 사람 등기를 생략했잖아. 그래서 중생형. 무슨 형? 요거는 이전형. 무슨 형? 자, 연습합시다. 이전형. 명의신탁 무효, 물권 변동 무효. 그럼 소유자는 누가 아니고? 소유자가 누군지만 연습하시면 돼요. 소유자는 누가 아니고? 갑이다.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형은? 명의신탁 무효, 물권 변동 무효. 그러니까 등기는 누구한테 돼 있다? 을. 그래도 소유자는 누구다? 갑. 이게 무슨 형?
자, 읽어보세요. 1.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일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죠. 네. 그리고 등기 넘어간 물건 변동도 뭐다? 무효. 그러면 을 수탁자 등기는 무효 등기죠. 네. 그 소유자는 누구다? 가가. 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령 저 보세요. 중생령 보세요. 명의신탁 유효 무효? 무효죠. 네. 매매. 아니 매매는 매매 계약은 유효했지. 네. 그럼 손이 이렇게 넘어가지. 네. 이렇게. 네. 이게 넘어가잖아. 네. 물건 변동도 무효야. 네. 그 소유자는 누구다? 병. 병.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소유자야. 명의신탁 무효. 네. 매매 유효. 물건 변동 무효.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예. 병. 아니 이거 연습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1. 중간 생략형 1. 신탁자, 수탁자,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매도인 병과 수탁자 앞으로 격려된 등기도 뭐다? 그럼 소유자는 누가 아니고? 수탁자, 을이 아니고 누구다? 병. 그래서 소유자가 누군지만 자꾸 연습하세요. 소유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중생형을 선택한 갑은 좀 모자란 사람이죠. 명의신탁이 드러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때는 갑이 세금 폭탄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한 다음에 을한테 명의신탁을 하고 뭐 하고요? 명의신탁을 하고 돈을 갖다가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서 을이 쥐도 새도 모르게 가서 뭐 하고 온다? 매매하면 되잖아요. 예? 그럼 병이 등기돼 있죠. 이걸 알까 모를까? 명의신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따른 물건 변동은 뭐하다? 유효. 그래서 등기가 일로 넘어가죠. 네. 이게 유효니까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다. 자, 여기서 이 그림을 기억할 게 보세요. 이렇게 했죠. 네. 근데 얘가 얘한테 뭐 주고? 돈 주고. 돈 주고 뭐라고 떠들었을 것 같아요? 갑이 을한테 돈 주고서 귓속말로 아니 계약하고 와. 뭐라고? 계약하고 와. 그 제목이 계약형이야. 무슨 형? 계약형. 이 제목을 항상 기억하라는 얘기야. 무슨 형? 계약형. 그럼 보세요. 이렇게 이전형이죠. 네. 무효지. 네. 이렇게 했지. 네.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지. 네. 매매는 유효. 유효. 물건 변동은 무효. 그럼 소유자가 누구? 병. 그러면 제일 편한 건 요거 딱 돈 주고서 계약하고 와. 싹 갔다가 싹 올라오지. 네. 소유자가 누구? 을. 그러니까 높은 데 있는 사람이 항상 소유자야.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러니까 선의일 때는 유효. 악의일 때는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을 알리면 문제가 생기지. 네. 명의신탁을 계약 당시 몰랐다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다? 유효한 유효 등기. 그래서 우측 보세요.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일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매도인 병과 매수인 수탁자 매매 계약은 뭐함으로? 유효함으로 수탁자 을은 확정적 소유권 취득하죠. 그 매도인 앞에다 선이라고 꼭 적어 놓으세요. 매도인이 뭐일 때? 선일 때. 그래서 명의신탁 종류를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해 버리세요.
이게 무슨 역? 계약형. 그냥 이전역. 매매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중생역. 누가 소유자? 변동이 무효란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손 딱 쥐고서 조용히 이렇게 올라왔어. 선이니까 소유자가 누구다? 을. 됐어요? 그러면 이전형은 명의신탁도 무효, 물권 변동도 무효. 소유자는 신탁자. 소유자는 누구? 매매는 유효. 물권 변동은 무효. 명의신탁 무효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살짝 올라오는 게 뭐다? 계약형. 매도인이 모를 거 아니에요. 유효. 악이면 무효.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 보세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 소유자 아니죠?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전에 공부하실 때 이 사람이 등기하더라도, 이 사람이 혹시 점유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수탁자 점유는 타주일 수밖에 없죠. 무슨 점유?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시효가 안 된다? 점유 취득 시효 안 되겠죠. 수요자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등기는 얘가 했는데 갑이 점유할 수도 있죠. 점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점유하면 자주가 되겠네. 그럼 이 사람 무슨 시효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조심해서 읽어야 돼. 신탁자인지 무슨 자인지. 명의신탁이 무효고 물권 변동이 무효니까 소유자는 누구다? 갑. 됐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자가 갑이니까 갑은 을한테,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해지란 말은 못 쓰겠지. 해지란 말은 4번을 전제로 써야 돼요. 원 안에다가 명의신탁이 2번이면 해지 안 돼. 명의신탁이 4번일 때 해지가 되겠죠. 부부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지. 부부. 그건 해지할 수 있어.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는 해지가 안 돼. 그러니까 하시는 건 뭐예요? 갑이 을한테 뭐예요? 소유자가 나니까 말소 등청. 무슨 등청? 말소 등청 가지고, 또는 진정 명의회복 원인 이자. 이런 거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다음 중간 생략형. 무슨 형? 자, 소유자는 이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 명의신탁 해지 안 되지. 얘가 안 넘겨주면 갑이 최악 경우는 뭘까? 해지 못하니까 병을 대비 말소 갖다 다시 와야 돼. 이 매매가 뭐하니까? 받을 수는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소송 제기해서 명의신탁 드러나면서 등기가 갔다가 다시 와야 되죠. 그럼 뭐가 드러나요? 드러나면 그때 국가가 나서 다시 다 추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는 방법은 이 계약이 뭐하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는 있죠. 그러면 병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너의 편의를 위해서 등기 이렇게 해주고 떠났는데 다시 와서 등기해달라고 하면 병이 뭐라고 그래? 귀찮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요? 병을 뭐해서? 갔다 와야 되죠. 이게 유효니까 그래도 가져올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쪽 봅시다. 여기 완전히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자, 등기했는데 이 등기된 부동산이 현재 가치가 300억이에요. 얼마다? 300억. 이 병이 선이었다. 물권 변동이 유효죠. 소유자는 누구예요? 수탁자 을.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부당이득은 대금일까? 현재 이 부동산일까? 찍으세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처음 준 돈이지 뭐가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 300억 됐을 때 첫 번째 인간의 길을 갈까 법의 길을 갈까? 인간의 길을 가면 그냥 준다는 얘기죠. 법의 길은 뭐예요? 얼마만 주고요. 3억에다 이자 정도 주고서 뭐야 땡 치고 끝나도 갑이 법원에 아무리 소송 제기해도 소유권 못 갖고 옵니다. 무슨 형은? 근데 300억이 아니고 이게 지금 3천만 원 됐어. 무슨 길 가야 돼? 돌려주면 되잖아.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대물 변제야. 무슨 변제? 그럼 여러분들 공부학원에 누가 와가지고 네 이름 좀 빌려서 등기하자고 누가 제안을 해. 들어보시고 나서 이전영음은 하지 마세요. 무슨 정도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지 마.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갖다가 사고 놓잖아요. 무슨 정? 요건 해놓으면 그래도 나중에 득되면 그냥 싹 그냥 법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밤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게 뭐냐면 간단히 나와 있으면 책에 나중에 보시고서 이전형, 중생형, 계약형 있죠. 그걸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파보세요. 그게 정리가 되면 합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전형, 중생형. 힘들죠? 꺾는 게 힘들잖아. 돈 주고 살짝 하는 게 무슨 형?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책을 보시면서 자꾸 연습하고 또 우리 이제 기출문제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출문제 뒷부분 가가지고 기출문제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게 맞다 틀려 계속 연습하세요. 그래서 이전형, 중생형, 계약형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을 맞힐 수 있잖아요. 은근히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민법의 점수가 높아져요. 추천드립니다. 집에 가서 이전형, 중생형, 조용하게 계약형 세 가지 가지고 연습하세요. 네, 자세한 건 다시 또 기출문제 풀면서 또 연습해 볼게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요약집하고 뭐 하고 있죠 또? 기출문제 거기서 또 한번 또 해봐요. 네, 저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